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8.15 경축사에서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좀 기다려집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 미국하고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시간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까? 이 남북 관계나 한반도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불행하게도 코리아 패싱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2023년 12월 전원회의, 그다음에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우리를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전쟁 중의 적대적인 관계, 철두철미 주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통일 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김여정이 7월 28일 낸 담화를 보면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 제목이거든요. 남북 관계가 아니에요. 조한은 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한 대한민국 ROK, 유엔에 가입돼 있는 정식 국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적 헌법상은 북한은 우리 영토죠.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남북 관계는 안 한다는 겁니다. 하면 외교 관계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말 안 한다지만 하면 이제 각자 서로 다른 나라고 동족이 아니라는 얘기, 이제 나한테 통일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낄 수 있는 자리가 북한하고는 없죠. 여지를 주지 않겠죠. 북한이 아예 우리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특수 관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그 경축사는 그동안은 사실 좀 정부가 입장을 좀 모호하게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명확해졌다. 뭐냐? 남북 기본합의서, 7.4 남북 공동성명,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개념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거 그대로 인용하셨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평화 통일을 노력한다. 이게 남북이 합의한 거거든요. 나라와 나라처럼 지내지만 국가와 국가는 우리가 될 수가 없다. 저 헌법 정신을 위반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반발하겠죠,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곧바로 반발하거나. 그래도 흡수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오늘 명시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 완전히 다른 나라니까 이제 타국 관계를 요구했는데 이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그다음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도 위반되고 통일의 어떤 열기가 어느 정도 여론이 약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통일 안 한다는 걸 공식화할 수는 없거든요. 5천 년 민족이라는 뿌리를 한 정권이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경축사로 명확히 우리 입장이 정리가 됐죠. 남은 건 이제 북한의 반발이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는데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지 러시아하고 더 밀착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일 있을 미러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겠지만 잘만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와 이 푸틴 간에 충분히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뭐 북러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유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북미 대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100%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과 러시아와 간의 대화. 왜냐하면 푸틴이 지금 김정은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만날 거다라고 상황 설명했으면 김여정이 담화를 2번 냈잖아요. 7월 28일 냈고 어제 또 냈죠. 거기에서 우리는 안 만난 대화 없다고 그랬지만 미국한테는 사실은 낡은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 이게 이제 28일 담화였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모색하면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어제 담화에도 낡은 사고에만 집착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낡은 사고를 버리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지금 러우 전쟁은 이번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큰 흐름은 트럼프발 휴전 논의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 집권 이후로. 벌써 러우가 3번 만났거든요. 푸틴 트럼프 최초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휴전의 흐름으로 갈 겁니다. 전투가 격화되는 건 전쟁 전에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고 싸우는 거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중재한 러우 휴전이잖아요. 그림이. 그럼 거꾸로 푸틴이 중재하는 북미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9월 초에 항상 푸틴이 블라디보스토크 동반경제 포럼에 오거든요. 예. 100%입니다. 그러면 물론 가정이지만 김정은이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블라디보스토크가 유일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 회담하는데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 게 외교 국방이 가는 건 맞죠. 예. 전쟁 끝나는 거니까. 근데 재무하고 경제도 같이 가요. 그러면 러우 전쟁 이후에 예. 유럽의 안보의 위협이니까 러시아를 계속 제재할 거예요. 예. 러시아가 불법적인 영토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경제 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지금 미국 물가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필연적으로 유가를 낮춰야 돼요. 그러면 물가 오르는 걸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러시아 석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본다 그러면 이번 그림에서 지금 러시아의 관계 개선, 예. 그 다음에 이 북미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죠. 러우 휴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의 회담이 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예.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회담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와 미국 양측의 얘기를 조금 잠깐 들어보고 우크라이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Most important logjams is that Vladimir Putin said that he would never sit down with Zelensky, the head of Ukraine, and the president has now got that to change. If the first one goes okay, and we'll have a quick second meeting between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and myself, if they'd like to have me there. Щодо наших принципів, щодо нашої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цілісності, в кінці кінців все одно вирішується на рівні лідерів. Без України це вирішити неможливо. 자, 이제 너무 장기간 이 전쟁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이제 중전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물론 이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잘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계속 얘기했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더 관심이 좀 갑니다. 푸틴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좀 액션을 취했지만 반대로 이제는 푸틴 대통령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을 좀 만나는 그 작업에 이 가교 역할을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하면 푸틴이 김정은에게 트럼프 만나라 왜 안 만나느냐라고 말하면 북미 회담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북한도 그거는 반대하지는 않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매불망 김정은한테 러브레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잘 끝없이.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 우리 예. 통상협상단한테.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정말 광적인 칼춤을 추지만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의외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일단 러우 전쟁이 휴전 모드로 갑니다. 이번에 성과가 도장전 이런 건 나오기 어려워요. 예. 그러나 어쨌든 둘이 만났기 때문에 휴전으로 가는 협상의 테이블은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도 지금 친이스라엘 친미 정권 이 중동 질서를 만드는데 이란을 지금 고립시키고 있거든요. 예. 거의 성공하고 있어요. 그럼 남는 거는 지금 북한이거든요. 요것만 해결하면 이게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또 보너스까지 생겼어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 중재했죠. 캄보디아 태국 중재했죠. 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까지 지금 중재했거든요. 그러면 외교 안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북미만 나타나면 이건 또 세계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러면 그건 100% 거의 100% 노벨상으로 평화상으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집착하죠.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 김정은과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빅 이벤트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김여정 담화가 2번 나왔어요. 며칠 상간에. 거기에 만난다는 얘기가 2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 마음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게 김여정 담화거든요. 둘 다 만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럼 미국도 원하고 북한 그렇죠. 김정은, 김여정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만남을. 조건은 뭐냐? 새로운 사고. 하노이처럼 첫째, 비핵화 이런 거 요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오해하지 말라. 예. 다른 그림을 그려라. 우리는 그러면, 핵국가다 인정해달라. 그렇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를 걸지 않고 나오면
소위 말하는 핵동결, 핵구축 여기서 예. 핵개발 중단하고 일부 핵을 폐기하는 그럼 미국은 비핵화라고 말할 수 있고 북한은 우리 완전한 비핵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접점이 차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 좋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좋죠. 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일단은 지금 2019년 6월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한 핵 능력이 비약적으로 커졌어요. 방치하니까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성과는 뭐냐? 문재인 윤석열 정부 그렇죠. 거치면서 더 커졌다. 더 커졌어요. 북한의 핵화 능력이.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미가 만나면 일단 상황은 안정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장기적인 비핵화의 입구를 만드는데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는데 예. 이것만 만들고 끝내면 이거는 이제 최악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대화에 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북한하고는 아니에요. 북한이 아예 등을 돌렸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그렇죠. 우리도 같이 삼자로 하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합의가 나와야죠. 예. 이제 북한이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 이제 모드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남북 미가 완전히 각자 다른 나라다. 그러면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죠. 예. 근데 우리로서는 그 부분만큼은 독일도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독을 인정하는 기본 조약을 70여 년에 체결했지만 사실상 인정했지만 끝까지 국제법적으로 동독을 인정해달라는 걸 예. 거부했어요. 광복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목숨 걸고 독립을 갈망했던 것은 지금의 이 상황, 우리를 제외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둘만 대화하는 거, 또 한반도의 분단이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당시 우리 열사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예. 그럼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과 우리가 같은 한민족인데 완전히 미국보다도 못하게 더 밀려나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극복을 해야죠. 이제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접점이 있냐면 통일 민족 개념 삭제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북한에 통일 명제가 있거든요. 김일성 명제가. 김일성이 한 말이에요. 북한 사람 다 외워요. 조국을 통일하자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예. 되며 사상과 이념, 정경과 신앙의 체에 관계없이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자기 할아버지를 아버지도 지금 2번 만났잖아요. 남북정상회담. 거기 합의했거든요. 통일에.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김정은이 8.15 때 지금 이례적으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예. 다 러시아 얘기예요. 심지어 5월 9일 날 그 러시아 대사관에서 한 연설은 5구절.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전성기이 없으면 8.15 없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놀라죠. 왜냐? 조국 통일 그러면 조국 광복 그러면 김일성 업적으로 포장해 선전해 왔거든요. 우리 다른 독립운동 약간 다 지워버렸어요.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 출신이라는 것도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김정은 정권에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국가론 이건 먼 미래 전략적 모호성으로 그러니까 먼 미래에 흡통일 아니고 무력통일 예. 아니고 합의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실질적으로 간다. 이게 남북 교원 합의서거든요. 이게 본인들한테 유리하거든요. 예. 설득해야죠. 이끌어내야죠. 미국의 도움도 이끌어내야죠.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이제 전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고 지정학적인 어떤 국제 정세, 국제 질서, 정치하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지만 우리 한반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니까 좀 잘 지켜보고 우리가 밀리지 않게 소외당하지 않게 북한을 잘 설득하는 작업도 예. 곧 뒤에 북미 회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재명 정부로서는 큰 어깨에 이제 짐이 좀 있습니다. 오늘 경축사에서도 이제 기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오늘 경축 8.15 이 경축사에서 또 기념사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네.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해갈 것이냐 이제 이런 앞두고 점인데. 있죠. 정상회담을 한일. 그렇죠. 이제 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서서 23, 24. 일본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하니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 8.15 경축사에 잠깐 그 내용이 담겼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객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과거 역사를 직시하라. 이제 이런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이 경축사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이제 염두에 둔 것으로 좀 읽힙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좀 글쎄 화답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13년 만에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이제 과거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한다. 우리에게 반성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예.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 반성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좀 우리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뭔가 좀 대화의 모멘텀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아주 이시바가 아주 고심에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처음 일본이 예. 패전 이래 반성 얘기를 한 게 이 호소카와 93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센 게 무라야마. 깊은 반성과 애도라는 표현에 예. 주체도 본인들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아베 들어서면서 반성이 빠졌거든요. 천황은 얘기하는데 총리로서는. 그런데 이시바는 13년 만에 반성을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침략의 반성이 아니고 전쟁의 교훈과 반성이에요.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반성을 썼지만 그러나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중적이죠. 왜냐 지금 이시바 총리가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 국내 예. 정치에서.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 보수파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썼다는 얘기는 이시바는 상당한 지한파고 온건파예요. 예. 관계 개선 여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더 나가면 자민당 내 지지가 흔들리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는 지금 23, 24 한일 여기에 이제 모종의 성과 도출. 지금 일본에 들려오는 얘기는 아베와는 좀 다른 형태의 이제 일본 총리들은 항상 자기 이 임기 동안에 뭔가 좀 남기려고 그래요. 굵직한 걸. 그러면 이번에 김대중 오부치 예. 선언 같은 그런 걸 하나 도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시바로서는.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때 만들어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예.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도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한 발만 더 나가면 이번 24, 24에 무슨 예. 당장 뜨거운 현안은 없거든요. 그럼 역사적인 어떤 새로운 예. 김대중 오부치의 버전 2나 세컨드 라운드 이 정도가 사실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주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반성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시바도 일단 전향적인 표현을 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시바의 국내 정치적 기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광복 80년 또 한일 수교 정상화된 게 60년 되는 오늘 우리를 둘러싸이는 정세, 국제 정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 북한 또 우리랑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지금 국내 정치에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일본 총리까지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우리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랜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소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오후 11시 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하여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는 김예성 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대기 구속 여부를 이제 좀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정도의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했던 거는 우리가 다 기억이 나잖아요. 뭐 어떤 일을 했는지.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를 대리해서 그런 역할을 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혹 예. 옆에 있어서 이른바 카드라라는 얘기인 것이지 예. 지금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개인적 관계는 끝났고 그리고 본인은 이미 그런 이후에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트남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예. 또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의 그 포토라인에도 섰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법조인으로서 좀 의문이 있는 것은 예. 바로 지금 이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집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구속영장을 쳤는 걸 봤더니만 김건희 여사라는 키워드가 없다는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가 없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부분도 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까지 그 해외에 있는데 계속 들어오라 예. 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돈을 사실상 차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받은 이익을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배임 문제가 있었었는데 예.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 거 보니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 김혜성 씨의 개인 회사와 관련되는 한 33억 정도의 횡령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지 말씀드렸듯이 그것 이외에 그 돈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없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예. 관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삶과 관련해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최순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 과연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이와 같은 그 김혜성 씨가 있었느냐 예. 이거는 그걸 밝혀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관련되는 것을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김혜성 구속영장에 김건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예. 법적 측면에서 관할이 있는가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혜성 씨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집사다.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제 재산을 관리해주고 또는 이제 코바나 콘텐츠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 금융사들이 많이 지원, 후원 이런 걸 했잖아요. 그 돈이 그러면 과연 뭐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런 돈을 후원했겠는가? 뒤에 김건희 여사의 그걸 본 거 아니냐? 그 역할, 돈 관리의 역할을 이제 김혜성 씨가 했다. 이래서 이제 지금 관심을 끄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혜성 씨 구속영장에 김건희 여사가 빠져 있으면 이거는 좀 언론이라든지 특검이 너무 나간 거냐? 없는 것도 그럼 만들어낸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김예성 하면은 바로 김건희의 집사입니다. 그 김건희 일가 전체의 전체적인 경제 공동체로서 업무를 봐주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그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거고 그럼 김건희 씨가 자행한 그 일가가 자행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본인 개인의 뭐 횡령이라든가 뭐 알선 수재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김건희의 집사로서의 실질적인 불법 행위에 어떠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중대한 조언을 줬고 역할을 집사로서 했는데 집사는 사실상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대리인이 어디서 돈 받았는지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집사죠. 네, 누구보다도 샅샅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집사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김예성 씨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 정보들 이미 확보한 물증들, 증언들에 대해서 이거를 맞냐 맞지 않냐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는 굉장히 무엇보다 필수적인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을 샅샅이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구속 영장 여부 심사 여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구속이 되는지 또 되면은 무엇을 갖고선 특검팀이 더 파낼지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 또한 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16개 정도에 대한 어떤 그 죄를 가지고 혐의를 조사를 예. 하는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를 구속했던 범죄 사실에는 아직까지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그 사실상의 어떤 뇌물성 어떤 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법조인으로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해외에 있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집사로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구속영장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이 하나도 없는가?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지금 김혜성 씨 변호인 같은 예. 경우에는 별건 수사가 아니냐. 그래서 예. 관할 자체에 대해서 이 그 적법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어떤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한테는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형량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 때 그런 말을 한 건가요? 내가 언제 다시 우리 남편과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같이 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담긴 건가요? 저는 사실 그 말을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들었을 예. 때는 와 김건희 여사 너무 로맨틱하다. 저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예. 보고 싶. 저 사람 너무 마음 따뜻하고 역시 우리 여사님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고 싶으셨으면 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서 그렇게 힘들게 계실 때 예. 어떻게 면회 한번 박정하게 안 가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심지어 그 변호인만 계속 면회를 가고 여사께서는 안 가니까 예. 이게 두 분이 뭐 싸우셨나?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는 버리는 건가? 여러 가지 설이 사실 난무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만약 과거에 정말 물심양면으로 우리 남편, 우리 대통령 하면서 뭐 면회도 가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셨으면 그 말에 좀 진정성이 와닿는데 예. 면회 한 번 안 가시고는 우리 남편 다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서 이런 말씀하신 건지 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가 아니면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사실은 뭐 최소 무기징역이잖아요.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같이 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일종의 체념인 건지. 지금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감성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법률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서 구속돼 있고 예. 지금 단순히 어떤 알선 수재를 넘어서 뇌물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범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내란죄로 지금 내란의 수괴로 지금 제사를 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형, 무기징역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형을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 또한 이렇게 돼 있고 남편 또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은 체념이 이 어떤 그 얘기, 내 남편 윤석열과 다시 예.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제는 처음에는 살 수 있을까? 결국은 나가서 같이 부부로서의 어떤 생활을 할 수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만날 수 있을까? 사는 것은커녕 만나는 것조차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깊은 체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구속당한 피의자로서의 느끼는 어떤 예. 그런 절망감을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한테 그 표현을 한 것이고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이런 말이 언론에 공개됐을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을 이 시간을 뭐 사실상 처음에 들어가서나 그 다음 날 또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망감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에게 그냥 툭 던진 그 한마디를 놓고 살 수 있을까가 앞에 나오냐 만날 수 있을까가 뒤에 나오냐 그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체념한 거냐 아니면 뭐 이게 전 국민이 또 국어 해석 능력을 또 키우는 이제 그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이제 본인들 또 남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형량이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체념하는 것이든 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과 관련돼서 억울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면서 시인할 건 시인하고 부정할 건 부정해야 되는데 묵비권을 행사해요.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지만 체념이라기보다는 방어권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사실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 묵비권이란 것은 헌법상 누구나 자기에게 어떤 진술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아무것도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여성이 뭐 특별한 겁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었지 않습니까? 특별하니까 목걸이, 특별했죠. 뭐, 예, 그렇죠. 시계. 예. Nothing is everything이다. 그렇죠. 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건 썸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스스로 매를 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 가족으로서는 또 개인적으로 비극이고 예.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의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본인도 적어도 뭐 10년, 20년형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 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실 뭐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서 뭐 못할 것이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구속이 돼 있어 정말 두 평도 안 되는 방에 있는 이 상황을 지금으로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너무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다독여 가면서 진술도 받아낼 거는 받아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구속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불러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자백하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고차원적인 수사적 접근 좀 더 필요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검의 질문에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남편처럼 뭐 속옷 입고 안 가겠다 이렇게 버티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응하는 걸 보면 또 특검 수사에는 또 협조할 건 협조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쪽에서 묵비권 쓰고 한쪽엔 출석은 또 하고 출정은 하고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에서 저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변호인들이 좀 디렉션을 확실하게 주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좌충우돌 하시는지 모르겠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판사님이 딱 하나 질문했어요. 목걸이 받았냐 했대. 맨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말을 흐렸잖아요. 결국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이 딱 하나의 질문했다는 건 딱 하나예요. 이미 심증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근데 이 질문을 듣고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근데 거기에서까지 거짓말을 해버렸으니 그래서 구속되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플러스 이 죄들이 이렇게 3천만 원, 뭐 6천만 원, 뭐 2천만 원 계속 받은 것들이 나와요. 나오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뭐 진술 거부권은 뭐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행사를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848페이지 거기 의견서에 물증과 실제적인 그 진술서까지 제출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까지 이제 부인을 하는 태도가 보이는 게 과연 재판부에서 볼 때 이 진술 거부권이 과연 유리할까 형량적으로도 저는 그게 되게 의구심이 있죠. 이제 조금 더 수사 상황 또 이후에 이제 전개될 재판 상황을 좀 봐서 사실 여부를 좀 가르긴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이제 목걸이를 줬다는 서희건설 측에서 줬다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 뭐 브로치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줬다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정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굳이 저렇게 6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이런 장신구 이게 없어서 저걸 받은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도 도저히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물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되는 그 시점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실 지금 거리에 있는 분들이 어떤 그 영부인으로서의 윤리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문제됐을 경우에 본인을 넘어서 바로 윤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위기를 가져올 수 그렇죠. 있다는 걸 알았겠죠. 사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장기재범죄 사실은 본인의 알선수재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과 관련해서 이런 귀금속을 받았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그 사실 알면서 어떤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청탁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단순히 알선수재를 넘어서 뇌물죄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의 윤리적 법적 문제까지 직결돼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마치 예전에 정말 비극적인 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권양숙 여사가 그 관련된 기업인으로부터 고급 시계를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불거지면서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런 비극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가 평소 때 존경했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비극적인 일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여사님 그 자체로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귀금속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괜찮다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뭐 빌린 것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했다는 정말 그것이 저는 실화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실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단순히 어떤 뭐 특검의 정치적인 논란을 그 넘어서 그 정치인의 부인 그리고 행정가의 부인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목걸이라든지 이런 장신구뿐만 아니라 이제 고급 시계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좀 불거졌는데 이제 시계를 준 사람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경호처와 함께 일을 하는 이제 로봇계를 이제 시연하는 그런 업체라서 또 의혹도 좀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영상으로 좀 듣겠습니다. 2개 시계가 된 거는 갔더니 이제 VIP로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요. 그 가격에. 직급 5천 몇백만 원짜리 어떻게 3,500에 사요. 그래서 근데 통관해서 얘기했더니 3,500까지 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 허가를 받았더라고. 그런데 김 여사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500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바세로는 계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계약금 안 낸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영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계산할 테니까 일단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 이때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500만 원은 김 여사가 직접 현금으로 줬습니다. 독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받으셨으면? 저거 그렇게 좀 권력이 무서워해요. 영부인하고 내 관계에서 돈 달라 이러긴 좀 그렇고. 500만 원 김건희 씨한테 오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서 대표님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본인이 통장이 많으니까 그 돈 많은데 하나 사세요 그랬더니 통장 돈은 하면 이거 나중에라도 그래서 자기 통장 돈은 못 쓴다. 너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문제 저거는 이제 저분 서성빈 씨의 이제 주장이어서 뭐 저분 주장이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저분 주장이 듣는 와중에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통령이 취임 초에 많이 했던 기자들과 이제 출근길에 이제 질의응답,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막 하는데 대통령이 잘 못하니까 그걸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게 되냐, 홍보수석을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홍보수석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뭐 명품 시계를 받고 그 로봇계 회사 드론 회사 하시는 사람이 왜 홍보수석을 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까 싶기도 하고. 네, 실제로 언론에 나온 대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50대 50으로 이제 배분해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권력을 국민이 준 권력을 50대 50으로 나눠 가졌다 이런 뜻인가요? 저희가 선출한 건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50대 50으로 갔다라는 그게 건데. 이 자체가 상식적으로 국민들 수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이 로봇계도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의 경호를 뭐 현대화하겠다 이런 이유로 그 전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셨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보수석이라는 직무와 이걸 연관시켰다는 건 충분히 어떠한 매감 매직으로 볼 수 있고 대가성으로 볼 수 있고 이 대가에 따른 어떠한 지급의 요소로서 그런 뇌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되게 자괴감 느낄 것 같아요. 청와대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돈 주고 명품 받고 자리 준다. 조선시대 때에서 매간매직하고 그 당정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조선이 망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또 망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역사를 아는 국민으로서는 되게 분노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참모 조직이요, 그렇죠? 이제 홍보수석뿐만 아니라 정무수석 등등등 다양한 이제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그런 공식 조직 외에 이런 사적인 조언을 해주는 도어 스태핑과 관련돼서 사적으로 뭔가 조언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영부인이 선별해가지고 대통령 옆에 붙여주나요? 금시초문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다만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좀 더 검증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다만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으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영부인을 비롯한 그 대통령과 일가의 어떤 그 가족을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일하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특별감찰관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임명했다라는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저도 아마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이른바 여사 라인. 그런 비공식 라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영부인 후보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내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조직은 법과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밑에 사적 조직으로 어떤 비선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역이 서겠습니까? 아직은 이것이 의혹입니다만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정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에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인지 여부를 어떻게 보면 특검이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이 정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이 아니란 점도 좀 더 명확하게 좀 언론을 통해서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정말 저도 방송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가지지 않도록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점도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지금 하나둘씩 이제 언론을 통해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명태균 씨도 그렇고요. 건진 법사가 어디까지 했는지 캄보디아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 16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다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윤 전 대통령 못지않은 아주 장기 형량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게 가나요?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게 뭐보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지금 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고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통일교나 아니면은 신천지에 개입하고 당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수주, YTN 인수부터 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어떤 국정 운영에 특정 종교가 개입하고 아니면 특정 세력이 개입하고 아니면 누군가 어떤 기업에서 뇌물을 줘서 알선 수재를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법상 금지된 것을 정말 금지해야 되는데 금지된 것만 골라서 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가중적으로 이제 형량이 쌓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는 형량을 받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VIP 제로라는 그 실제적 영향력이 아마 형량으로서 입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동정론도 일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드러나는 이런 의혹들이라든지 수사 내용을 보면은 생기던 동정심도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제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과 진료를 받는 모습이 저희 MBN 취재진에게 단독으로 포착이 됐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제 서울 구치소 관내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받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치소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제 불허를 해서 근처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틀에 걸쳐서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실명 위기에 있다 당뇨로 인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수갑을 차고 전자발찌를 찼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일리 있는 주장인가요? 그냥 나온 주장은 아닌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한림대 그 성심병원은 대형 병원입니다. 안양에 예. 있는 대형 병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 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것은 어떤 의료 체계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잠깐 그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치고 육군병원에 가서 그때도 안과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점검을 하고 했던 것처럼 안과적 질환이 있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 예. 지금 현재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 당뇨약이라든가 이런 안과약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검찰 그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실명 위기를 넘어서 실명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누가 책임지죠? 그 어떻게 보면 형을 사는 것은 미결구금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인권적인 문제가 있고 하면 그에 대한 예. 합당한 처분 그리고 그 구치소 내에서의 어떤 제대로 된 병원을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그 원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도 안 된다, 관해다라고 해서 계속 미뤘고 그 결과 이번에 갔더니만 진짜 실명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우, 그걸 넘어서 어떤 형평성 있는 피의자 처우는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의자도 안과 질환에 인해서 실명 위기가 있다고 하면 원외에 가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의 수용자의 예, 처우에 예. 관한 법에 규정이 좋습니다. 돼 있기 예.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아직 이제 진료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제 실명 위험이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건 아직 진료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휠체어를 탄 거는 지난번에 교도관들이 이제 특검으로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 뭐 의자를 들다가 떨어졌다, 부딪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휠체어 탄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많이들 보는 이제 약간 환자 코스프레 같은 그런 건가요? 그거는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10명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구치소 특공대인 것이죠. 예. 구치소 특공대가 특공대요? 10명이나 뭐 쉽게 말하면 특공대시죠. 그 경찰 특공대와 똑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10명이 팔다리를 들고 하는데 팔이 빠지겠다 이런 예.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잠깐 앉고 있던 의자를 째로 들고 예. 옮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 낙상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는 저희가 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거를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최 변호사께서는 이제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도 좀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나 또 다른 수감자들이라든지 재소자들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반론이 또 상당합니다.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서울구치소장 지금 예. 교체가 됐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휴대폰까지 강혜구 전 제1부속실장 휴대폰까지 반입시키는 거. 구치소 안에서 휴대폰을 반입시킨다? 저는 이거 구치소의 협력, 변호인의 협력, 몇 단계 협력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반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을 빌려서 윤 전 대통령이 누군가랑 통화할 수 있다.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휴대폰을 구치소에 반입시킨다는 자체가 그 대한민국의 그 모든 사람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원칙과 완전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죠. 이런 거는 선례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 그거 말고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CCTV 보자. 예. 저는 그 고압적인 태도에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받으신 건 알겠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봤을 때 CCTV를 그렇게 안 보여준 사례는 또 없었다고 합니다. 뭐 예. 속옷 시위라던가 여러 의자 시위 하셨을 때 모습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 뭐 안과 치료 얘기하셨는데
뭐 전에 수감 경험이 있으신 송영길 전 의원 말을 들어보면 본인도 똑같이 당뇨가 있었대요. 예. 당뇨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당뇨가 심해졌던 이유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약을 못 먹고 그리고 그 짜여진 너무 기름지거나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해졌는데 본인이 오히려 구치소에 가고 감옥에 가면서 정기적으로 계속 약을 지급해주고 제때 이제 식사가 어떤 정교화된 예. 너무 기름지지 않고 건강식의 식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거기 가서 구치소 가서 건강이 더 당뇨가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뇨로 인해서 눈에 안 보인다. 아니 그 정도로 했다면 의사 소견서를 내시면 됩니다. 의사 소견서로 당뇨로 인해서 눈까지 위험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판부에서 고려해 주십시오. 그걸 내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단순히 일반 주장만으로 이렇게 뭐 억울하다 어떻게 예. 이렇게 할 수 있니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올 1월에 한 번 이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이번에 재구속된 거잖아요. 네네. 풀려났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건강해졌다고 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저는 김건희 여사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통점이 있어요. 참 한결같으세요. 그러니까 앞에 하신 말과 뒤에 하신 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그래서 대국민 듣기 평가를 하고 왜 대국민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를 저도 바쉐린 코스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왜 그렇게 본인들이 대통령이고 배우자인데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신지 왜 명품으로 치장해야만 내가 영부인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변호인 접견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는 일반 수감자들은 이제 공용 접견실을 쓰는데 그 접견실을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에어컨도 나오고 빵빵하죠. 그걸 이제 못하게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이제 서울구치소장 교체하면서 그거는 적법한 조치인가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보안을 위해서 할 예. 수 있는 조치인 것이죠. 다만 그런 부분이 특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구속됐을 때 그 접견 기록 같이 한번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윤 전 대통령만 특혜를 보는 것 같이 얘기를 예. 하는데 변호인과의 어떤 그 접견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 사안에 있어서 저도 지난주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거기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윤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예. 조국 전 장관 본 적이 있느냐? 조국 전 장관도 본 적이 없다. 얼마 전에 안양교도소로 이감했다라고 하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보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있고 하면은 만약에 문제를 생길 경우에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분리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야권에 특히 여권에서 비판이 있으니까 서울구치소장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버리고 그리고 수원구치소장을 온 다음에 마치 지난번 그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의 거부에 대한 징벌인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경우에 야외 그 원외 그 치료를 가는데도 이제는 수갑을 차고 거기다가 성범죄장처럼 이 전자팔찌를 치우는 거기다가 이제는 뭐 접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같이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과연 구치소 내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가 보안을 위해서 오히려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때에 있었던 그 전례를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 하는 것을 특혜다? 그것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내지는 국격의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 수사 상황과 또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랑스러운 한일 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80인의 이제 국민 임명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전야제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극한 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10억이나 쓰면서 전야제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취임식을 이제 간소하게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취임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국민 임명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께서는? 꼭 10억을 들여서 비 오는데 해야 되느냐. 근데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100억을 들여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동안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를 좌와 우로 이념으로 나누어서 한쪽을 갖다가 거의 뭐 뭉개버리다시피 했어요. 육사에 있는 흉상들을 이전한다 그러고 돌아가신 독립투사들에게 무슨 모욕입니까? 좀 그런 점에서 해방 광복 80주년에 맞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그 10년 주기 이렇게 돌아오면 크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독립투사에 대한 예우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 그 드론쇼를 보신 분들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으로 봤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뭐 김구 선생님이 뭐 광안리에서 드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꿈꿨던 나라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광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데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행사였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80년 된 우리 이제 광복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행사였고 이제 쓸 만큼 썼다 이제. 그런데 왜 야당은 오늘 국민 임명식에도 안 가시고, 물론 이제 아침에 있었던 이제 행사에는 이제 본 행사에는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녁에 있는 국민 임명식에는 왜 안 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뭐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참석을 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 누구죠? 예, 바로 이 대통령 아닙니까?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 거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심사숙고 끝에 이런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참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 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그저께 3대 국정 과정에서 경청과 통합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경청하겠다. 야당이 경청하고 일반 시민들의 말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라는 얘기를 철석같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청을 했나요? 비단 사면 문제만 짧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교수죠. 윤미향은 또 어떻습니까? 바로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을 가로챘던 행령 아니었습니까? 조국 교수의 그 제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주화 투쟁을 해서 젊은 시절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바쳤습니까? 2030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바로 조국 입시 비리 아닙니까? 바로 그들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비단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각 시민단체 그리고 이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세력들이 다 같이 이번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목소리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아마 한라산 높이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예 무시를 하고 강행을 시켰다 하는 얘기는 뭐입니까? 야당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정청래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라고 야당 대표를 사람으로, 그럼 뭐 짐승입니까? 동물입니까? 바로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태를 유인을 했다 하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제 전야제 10억 맞습니다. 10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오늘 국민 임명식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행사도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뜨악하니 전야제를 합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아마 수의계약 20억짜리 이것도 조사를 끝에 예.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기 있는 싸이 그 무대에서는 노개런티였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예. 앞뒤가 맞지 않은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오늘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내려올 때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가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조국 윤미향 의원 사면 반대에 대해서 피켓 시위를 플래카드 시위를 했는데 저거는 어떤가요? 저거는 적절한가요? 적절하지 못한 건가요?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생각이 그러니까 다르고. 저 행사장에서 저렇게 네. 피켓 시위를 하는 거가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나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특검 실시하라, 수사하라라고 단 한 번이라도 피켓팅한 적이 있나요?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심우정 총장이나 한동훈 전 장관도 자녀와 관련된 의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부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듯이 수사하듯이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고 그걸 갖다가 여권 내에서 주장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피켓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3년 동안 침묵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 복권했다고 마치 이거는 천고의 대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 임명식에 안 가 이런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지난 3년간 우리가 본 건 무엇이었고 지금 이게 과연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비겁한 변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조국 사면이 영향을 줬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논란의 주인공이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자정 이제 출소를 했죠. 직접 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서 격퇴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입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입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출소한 모습도 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만 하더라도 1시간 넘게 할 수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평일 우리 MBN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오늘은 근본적인 얘기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해서 이제 구속 형량을 이제 수감 생활을 시작했는데 반도 아닌 8개월 만에 이제 사면 복권됐는데 이거를 왜 그러면 이렇게 절반도 형량을 살지 않은 사람을 사면 복권했을까? 그건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 사면권이니까요. 먼저 박 교수님께서 충분히 사면을 복권을 시킬 만한 이유가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적 수사 그리고 과잉 수사의 희생양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애초에 윤석열 전 당시 총장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펄펄 뛰고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에 앉느냐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모펀드는 죄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 또 판 거예요. 대표적인 표적 수사였고 그리고 이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양대 총장이나 또 조민 씨 친구들, 동료들의 회유와 압박의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들이 감안됐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기의 절반을 채웠다. 물론 그것은 특사의 요건은 아닙니다. 가석방 요건입니다. 가석방 요건이 형기의 절반을 채운 사람이 가석방이 되는 건데 석방도 아니고 가석방.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형기를 절반을 채웠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그 8개월 만의 사면이 마치 법치주의를 마치 위협하는 엄청난 뭐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시는 특혜를 준 분들이 것처럼. 특혜를 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동안에 뭐 심우정 총장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건지 법치주의를 위협한 거는 조국 전 장관을 8개월 만에 석방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수사도 안 하고 넘긴 지난 3년 동안의 정권이 법치주의를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정치인들은 나쁜 짓을 저질러도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겠습니다. 저렇게 전례를 보면은 2년 대법원 판결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형기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그 형기만 마치면은 나는 언제든지 특사로 풀려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희망 고문을 충분히 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조국 전 장관, 저도 뭐 학창 생활을 같이 한 그 사람이라 야박하게 평가할 그럴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건 뭐 해도 국민 눈높이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밤 12시에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에 저는 첫 일성을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끝까지 지켜봤는데 국민께 죄송하다 사과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더군요.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듣고 싶었지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첫 마디가 뭐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헌법적 결단을 해주신 이 대통령에 감사를 드린다. 글쎄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가지가지 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첫 마디가 이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귀가 멀고 눈이 참 침침할 적간입니다. 8개월 수감 생활 동안 별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지를 못했다 하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국민보다는 자기를 풀어준 이 대통령, 그러면 뻔합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더 시끄럽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면에서 저는 상당히 어제 잠을 잘 못 이룬 상태인데요.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 국가와 나라에 기여를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특사는 사실 다들 기다리던 수감자들에게는 특히나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 좀 빚어졌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각 대선 주자들 대선 주자가 아니라 이제 당 대표 이 주자들의 어떤 정견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글쎄 이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이제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 돕고자 제가 열심히 목소리 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는 제가 운영하는 진앙일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혁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지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시청자들과 또 다른 당원들의 의사를 제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사라기보다는 당원들의 제 진앙 뉴스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환길 씨가 제일 돋보여요. 이제 흥행에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인지 윤리위가 징계를 경고에 그쳤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과 괴리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전환길 씨가 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히기 전부터 사실은 뭐 계몽령 그리고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 이걸로 굉장히 극우적 인사다라고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사가 당에 입당하고 나서 당연히 입당을 갖다가 쫓아낼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쫓아내기는커녕 전대에 와가지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로 그쳤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럴 거면 징계 왜 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뭐 자주적으로 나오는 얘기처럼 극우의 힘, 윤석열의 힘 뭐 이런 극우 정당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면은 장동혁 후보가 됩니까? 전환길 씨가 그렇게 딱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전환길 씨 말을 듣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환길 그 전 강사의 영향력을 본인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마치 본인이 전당대회 표심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대평가를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일정 부분
이 비중은 뭐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른바 광화문 세력으로 불리는 광장 세력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10만 거기에 뭐 하다못해 3분의 1이라도 몇만 정도라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4명의 후보 중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표심이 쏠리느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냉정한 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당 내에서도 당원들 중에서도 중도 세력이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저 현상을 어떻게 볼까 꼭 그렇게 본인이 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래가지고 표심이 그렇게 쏠릴 걸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예상 밖으로 상당히 경고 처분이라는 아주 경미한 처분 이것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많은 당원들이 이 전당대회에 해당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어떤 선이 뭐고 후가 나중에 자기는 본인은 먼저 김근식 후보가 도발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도 전체적으로 당원을 동원해서 회방 행위를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당원 당규에 위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원 당규가 그렇게 치밀하게 쓰여 있지가 않아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 그리고 본인이 이 다음 전당대회를 안 오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 특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하면서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의 그 뭡니까 이춘석이죠. 이준석이 아니라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이틀 만에 그렇게 내친 그런 그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잘 안 바뀌죠. 이제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계엄이 지나갔는데도. 그건 마치 분열하면 당이 쪼개질 것처럼 얘기하는 그 원동력이 뭘까? 저는 그게 지금 소위 말하면은 영남 주류, 그러니까 소위 PK 주류가 결국은 당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분열 세력으로 공격하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좀 그런 점이 굉장히 뭐 이념 논란과는 다르게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